안녕하세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각 영역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현대소설입니다. 국어는 문법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읽기 시험이라 그랬죠. 읽기 시험이란 말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하려면 일단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문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문의 글에 해당하는 장르적 특성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양을 위해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니까 결국은 그 지문을 읽어놨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서 선지는 우리에게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고요. 정리해보자면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는 장르의 특성에 맞게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문제의 기출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현대소설의 구조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소설도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이론입니다. 서양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고 이를 분류했던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을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었는데요. 극이라는 것은 결국 서정적인 장르를 보여줄 뿐이니까 크게 문학은 서정과 서사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의 대표적인 장르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현대시였죠. 오늘 서사의 대표적인 장르인 현대소설을 공부하게 되는데, 서사라는 장르는 어떤 현실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 양식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과 달리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은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거나 또 고만고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은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이란 언제나 선택의 상황이고, 선택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갈등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갈등은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사건은 언제나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결국 정리해보자면 소설이란 인물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그리는 장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말은 소설을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인물, 사건,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인물을 읽는다는 뜻은 인물의 성격, 심리, 인물 간의 관계, 인물에 대한 태도를 읽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또한 배경을 읽는다는 뜻은 소설에서 배경은 소재와 같은 의미인데요. 그 소재나 배경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불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려지는 갈등들은 어떤 양상이나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리해보자면 인물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인물 간의 관계, 또 인물의 유형을 읽을 줄 안다는 뜻이에요.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캐릭터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 번역이 조금 저는 불만이에요. 성격이라고 하면 착하냐 나쁘냐 이런 것만 말하는데, 사실 캐릭터라는 것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정보예요. 심지어 직업, 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라는 것은 어떤 자극, 다시 말하면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말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태도와는 달리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또 인물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볼까요? 인물은 크게 주동적 인물과 반동적 인물, 그리고 주변적 인물로 나눌 수 있어요. 주동적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는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주동적 인물이라는 건 소설의 중심이 갈등이라 그랬죠?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물이에요. 그에 비해서 반동적 인물은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주변적 인물은 갈등에 영향을 주고받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 조력자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력자라는 개념은 수능을 보자면 고전소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력자라는 것은 주인공을 위기에서 돕는 인물을 말하는 거죠. 또한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보자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인데, 여러분들 꺼피탄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죠. 여기 주인공 꺼피탄이라는 게 러시아어로 캡틴 리,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인물은 해방이 구한 말에
러시아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제가 되자 친일파로 변모하고 해방이 되자 미 군정의 막 친화적인 인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인물의 성격이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변함없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전형적 인물이냐 개성적 인물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을 혹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성적 인물이라는 거기서 벗어난 인물인데, 수능에서는 이 전형적 인물이 매우 중요하고 입체적 평면적 인물 중에서는 입체적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적 인물이 현대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수능에 나오는 작품의 특징이 어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소설의 중심은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이 발단이라는 것은 이 갈등을 위해 배경과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을 발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경을 먼저 제시하거나 혹은 인물을 먼저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발단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생전에서는 아내와 싸우던 허생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면서부터 발단이 끝나게 되고, 구운목에서 성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서 발단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사건이 먼저 제시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스릴러가 그렇죠. 스릴러의 첫 장면은 어때요? 반동적 인물, 나쁜 놈에 의해서 어떤 인물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 그러고 암전된 다음에 화면이 밝아지면 거기에 폴리스 라인, 노랜 테이프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스릴러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굴 죽였어 이렇게 하면 되게 밋밋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러는 대부분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범인이 누구인가, 그는 왜 죽였는가, 그걸 거꾸로 탐색하게 되죠. 여하튼 배경, 인물,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발단이고요. 그걸 통해서 드디어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터지게 되는 부분을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이 모두 해소되고 그런 부분을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방식을 보자면요. 이 구성 방식은 시험 문제에서 소설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서술 방식에서 선지 중 하나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공간에 따른 이동 방식, 공간에 이동하고 있는가, 혹은 심리가 변화하는가. 자, 여기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추보식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잖아요. 추보식이라는 말에 이 보자라는 글자는 걸음 보자예요. 걸음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시간 순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추보식 구성 혹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입체적 구성 혹은 역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액자식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액자식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우리가 갤러리라고 하는 전시회에 가보면 그림들이 그냥 걸려있지 않고 이렇게 액자에 끼워져 있죠. 액자식 소설도 이 액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이 프레임, 액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안에 있다고 해서 내화라고 합니다. 이 외화의 목적은 내화를 소개하기 위한 거고요. 이 내화가 주된 이야기죠. 이 주된 이야기를 외화가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요. 첫 번째는 밖에 있는 이야기는, 이 액자식 소설을 쓰는 이유는 개연성을 위한 거예요. 사실성이요. 그냥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이러면 훨씬 더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나가 존재하죠. 밖에 있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1인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화는 뭘로 바뀌어요? 그의 이야기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그의 이야기, 3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시점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역행하게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물론 현대에 나와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특히 SF의 경우에는 미래로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행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액자식 구성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전혀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있는데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 형태를 말해요. 하나의 주제로 각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묶여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난정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난소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난소공도 이 소설집의 한 단편이에요.
난장이와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겪는 힘겨운 일상들을 그리고 있는 건데, 아버지의 이야기, 형의 이야기, 동생의 이야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 드라마에서도 쓰이는데 이것을 시트콤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요. 그래서 또 동일한 인물들이 각각 다른 주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트콤을 볼 때도 지난 편을 보지 않아도 이번 편을 볼 수 있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원미동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미동은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 동네예요. 그 재래시장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식 구성과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배경이 혹은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죠. 소설에서 배경은 소재도 일종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하는 역할들인데 선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나 분위기를 조성해주거나 갈등이나 화해의 계기가 되거나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주거나 사건 전개를 암시하거나 사실성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묻는 문제는 문제에서 보통 윗글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윗글 A 혹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갈등 했는데 갈등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에는 여러분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인데요. 자아와 자아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갈등에는 개인적 갈등, 집단적 갈등, 사회적 갈등, 운명적인 갈등이 있죠. 이런 유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의 성격은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인데요. 네 명의 작가들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김유정, 현진건, 이상, 최만식.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알아둡시다. 김유정 하면 해학적 농촌소설 이렇게 기억해 보기로 하고요. 현진건이라는 작가는 일체치하 하층민의 힘겨운 삶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상은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고도, 최만식은 세태풍자를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작가가 있다고 하면 최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만식이라는 작가의 성격이 세태풍자라고 했잖아요. 이때 말하는 세태는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표현됩니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 것이 실제로는 이 역사의식의 부재라는 말은 친일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서술 방식에 관한 겁니다. 서술 방식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선지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묘사에 대한 선지가 나오곤 하는데요. 묘사에는 인물 묘사, 배경 묘사와 인물 묘사가 있고 인물 묘사에는 외양 묘사와 심리 묘사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시점 문제도 최근에 수능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시점에는 1인칭과 3인칭이 있는데요. 1인칭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3인칭에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1인칭 시점에서는 그 나가 주인공이냐 관찰자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고 3인칭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자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서술 방식에는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요. 직접적 제시라는 말은 이 서양의 이론인 텔링이라는 개념을 번역한 거예요. 간접적 제시라는 것은 쇼잉을 말하는 건데 이를테면 그는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 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그는 책상을 걷어찼다 하면 작가는 걷어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자가 그가 화났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걸 간접적 제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직접적 제시를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고 서술적 제시라고도 하며 간접적 제시를 극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수능에서 국어에서 극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극단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이 극적이라는 것은 극으로 보여줌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쇼잉이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그 다음 요약적 제시에는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와 인물에 의한 요약적 제시가 있어요.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는 주로 작품의 앞부분에 발단 부분에 많이 나오죠. 뭐 그의 고향, 누구누구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약적 제시는 인물에 의한 요약적 제시는 결말 부분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전 같은 데서 헤어졌다 다시 만난 부모가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제가 사실은 어쨌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략에 의한 빠른 전개, 그리고 작가 개입 이런 부분들도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그 다음 제목을 통해서 작품을 추론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작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앞부분의 줄거리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문에 아무리 길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소설로 보자면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지문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죠. 줄거리는 지문만으로는 문제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시되는 것. 더구나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줄거리에 제시된 내용은 단어 하나가 작품의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줄거리 부분은 작품의 발단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소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문제 유형과 그 문제 유형에 따른 해결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서술 방식이에요. 읽기 문제는 전부 다 첫 번째 문제가 표현이라 그랬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발문이 이렇게 나와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분,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글 전체로 나왔을 때는 문항 분석할 때 맨 마지막에 보는 거죠. 선지의 핵심들을 이따가 같이 실제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기억나야 하니까. 근데 부분을 묻는 서술 방식이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표시해놓고 그걸 읽었을 때 해결해야 되겠죠. 그동안 저와 공부해온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 인물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인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지문을 어떤 인물 중심으로 봐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음 중 인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인호라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 혹은 발문이나 선제 이렇게 두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 소설은 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소재와 배경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보기 적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말했지만 문학에서 나오는 보기는 지문을 분석하는 기준이자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심지어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기 전에 먼저 꼭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어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현대소설 문제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